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국가기술 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실무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기술 확산 등 변화하는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 자격 제도의 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기존의 자격 종목도 현장 직무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격 종목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다룰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해 자율주행 등에 활용되는 공간정보 융합 서비스 및 컨텐츠 개발 직무, 공간정보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 직무, 코로나19 이후 원격 교육의 활성화로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닝 운영관리사 자격도 신설되었고, 이에 대한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은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의 요구에 따라 자격 활용 및 수요, 직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 종목은 통합되며 산림에서 생산 채취되는 일체의 생산물인 임산물로 제품을 가공,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임산가공기능사는 산업 현장에서 목재 가공과 펄프, 재지로 구분되어 목재 가공 기능사와 펄프, 종이 제조 기능사로 분할됩니다. 임산가공산업기사 및 온실가스 관리산업기사는 산업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하여 폐지되며 폐지되는 자격 종목은 수험자들을 고려해 2023년까지 검정을 시행하고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검정이 중단된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전자기사, 3D 프린터 개발 산업기사 등 34개 종목은 자격의 직무 내용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개편하고 전자기기 기능사, 응용지질기사, 한복기능사 등 3개의 종목은 부처를 변경하여 자격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통해서 8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터혁신 컨설턴트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총 4회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3개 수행기관, 600여 명의 컨설턴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 수행 경력에 따른 분과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은 3년차 미만과 3년차 이상으로 나누었고, 3년차 미만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경향에 맞는 성과관리의 도구, OKR 방식과 그에 따른 피드백 방법론 습득을 통해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돕고 지혜롭게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였고, 3년차 이상은 OKR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조직의 비전 안에서 성과 달성하는 법, 성과급과 인센티브 시스템, 포상제도 등의 방법론에 대하여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하반기에는 컨설팅 성과 제고를 위한 컨설팅 이행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장의 실질적인 이행률을 높이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북을 배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사업 현장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도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념을 이해하고 구축,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로 가이드북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와 실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핵심 요소별 우수 사례와 관계 법령을 소개하며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위험기계의 종류와 주요 재이용별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수록하고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율 점검표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를 수록하여 재정적 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도 알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북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자가 재정적, 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제작하고 안전공단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중소규모의 제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속 구직난에 신음하는 청년들이 기업들의 채용 취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청년 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 청년 280명을 상대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2.9%가 채용 취소 사례를 듣거나 경험한 적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많은 수의 청년들이 구직의 문턱을 넘은 줄 알았다가 채용 취소 결정으로 재차 문턱에서 미끄러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기회 상실을 넘어 채용 취소가 구직 청년들에게 깊은 상흔을 새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강우 청년 유니온 정책팀장은 채용 취소가 구인자에게는 단순히 합격 결과를 취소하는 것이지만 취업을 준비하고 합격 소식에 들떴을 청년 구직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며 극심한 상심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를 물건 취급받았다고 여기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직장갑질 119의 권남표 공익노무사는 구직자는 취업을 준비하는 경제적, 시간적 노력을 들이게 되고 채용 과정과 후에 제시되는 근로 조건의 불리한 저하까지도 받아들이게 만든다. 취약한 상태에 놓인 구직자의 권리 보호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MZ세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MZ세대 실무진을 면접관으로 기용합니다. 지난 29일 롯데마트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보기술, 앱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빅데이터, 매장 공간 기획을 담당할 디자인 직무 분야에서 신입 직원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기존의 팀장, 과장급으로 구성되던 것과 달리 직급과 무관한 MZ세대의 실무진이 면접장에 참석하여 선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롯데슈퍼는 이번 채용에서 사업 전략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경영직, MD, 점포기획 등 3개 직무에서 채용 연계형 인턴 전형을 실시하며 인턴십 기간 동안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며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최종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12일 11시까지 롯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1.89% 인상된 6.99%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 등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오릅니다. 직장인 월 평균 보험료는 본인 부담액 기준으로 올해 13만 612원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8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 2775원에서 내년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오르게 됩니다. 건강보험률은 2019년부터 3.49%, 2020년 3.20%, 지난해 2.89% 올랐는데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습니다. 올해는 누적 적립금이 17조 원에 이르는 등 재정 여유가 있었지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 케어 시행과 코로나19 대응 등을 고려해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CJ 대한통운이 택배기사에게 관행적으로 떠맡겼던 택배 분류 노동을 직접 책임지겠다고 2차례나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관련 비용이 택배기사 몫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택배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CJ 대한통운과 대리점 연합회가 택배 분류 관련 추가 비용이 발생하자 택배요금을 올리는 대신에 기존 택배요금에서 이 비용을 정산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CJ 대한통운 측은 관련 내용을 논의는 했으나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CJ 대한통운 등 국내 4대 택배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택배기사가 20명 가까이 과로사하자 과로의 원인으로 지목된 택배 분류 작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택배 분류 인원 추가 투입에 따라 커지는 고객 대상 택배 요금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택배노조는 CJ 대한통운과 대리점 연합회가 기존 택배 요금을 그대로 두고 분류 비용을 명목으로 각각 추가적으로 요금을 더 가져가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택배기사의 몫이 줄어들게 된다고 밝히며 택배요금 인상분이 택배기사에게 전가되지 않게 한다는 합의문 조문을 CJ 대한통운이 어겼으며 갈취에 간 택배요금 인상분을 돌려놓고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CJ 대한통운이 이런 조처를 강행할 경우 사회적 합의에 반한다는 태도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생존 전략으로 떠오른 ESG가 노동 환경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A기업은 지난 4년간 산업재해 사망사고 16건이 발생했고 21명이 숨졌고 그중 16명이 하청 근로자로 해당 기업은 위험의 외주화 대표 사례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은 한국기업지 109조 원의 ESG 등급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제출한 일방적인 정보로만 ESG 등급을 평가하고 있어 근로자의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에 노동계는 ESG 평가에 노동권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동연구원이 31일 발간한 ESG는 환경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보고서는 현재 ESG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에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받은 일방적인 정보를 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등급을 매기고 있어 기업 내부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행 ESG 평가 기준은 대부분 기업은 공정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노사 간 건전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식의 추상적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측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측을 거치지 않고는 근로자의 어려움이 평가기관으로 전달될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 보고서는 ESG 평가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 것을 주문하며 노동계는 아예 ESG 평가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할수록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자살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 중희망재단은 5개년 전국 자살 사망 분석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경찰 변사 사건 조사 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64,124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1인 가구의 자살 비율은 2013년 27%, 2015년 29.2%, 2019년 30.1%로 점차 높아지고 있었으며, 또한 자살 원인 중 경제 문제를 더 분석해보니 경제 수준 악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보고서를 통해 사회 경제적 상태가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선제적 자살 예방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역에서 자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순찰을 하는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매해 노사 합의에 따라 인상된 임금의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고정성의 해석폭을 넓힌 판결로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5일에 금속노조 대우버스 지회 조합원 72명이 자일대우 상용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회사는 매년 임금 협상을 하면서 임금 인상 합의가 4월 1일을 지나서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등의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미지급 임금과 임금 인상 소급분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임금 인상 소급분에 대한 고정성 인정 여부였는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통상임금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심과 달리 임금 인상 소급분의 고정성을 인정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임금 인상 소급에 따른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적용될 수 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